사람에게 버려진 것들이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졌지만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랜 항해를 마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배는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항해가 아닌 물고기를 키우는 항해. 그렇게 트롤 어선이었던 스텔라호를 만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릉 사근 진항에서 10분, 스텔라호가 있습니다. 그 배를 만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죠. 모험과 탐험을 즐기는 한 PD가 있습니다. 이번엔 수중세계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한겨울 바닷속 30m까지 들어가야 하는 일이죠. 여기 지금 오늘 수온이 약 5도라고 예보되고 있는데 그 상상 이상으로 춥거든요. 예,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은 저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자, 추워요. 예, 추워요. 올라가자. 그죠? 알았죠? 네. 그다음에 잘 배요. 차가운 겨울바다,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닷속은 육지와 다른 세상입니다. 공기통에 의지해야 하고 물의 압력도 견뎌야만 하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꼭 잡았던 줄을 놓자 희미하게 스텔라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길이 62m, 2,400톤의 배, 수몰된 지하도시의 모습입니다. 연안에 모여 사는 걸 좋아하는 전갱이. 마치 하늘을 나는 새떼처럼 장관을 이룹니다. 이렇듯 물고기들을 잡았던 어선 스텔라호가 이제 물고기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널찍한 선장실엔 지금도 만선을 꿈꿨던 백전노장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선장은 이 가속기를 올리며 그물을 걷었겠죠. 선체의 안과 밖은 벌써 부착 생물들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엔 지금과 달랐습니다. 하얀 벽의 선장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싣고 다니던 어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변화시킨 건 바닷물과 시간입니다. 배는 빠른 속도로 표면이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에도 움트기 시작한 생명의 싹. 햇볕 한 주 만드는 가장 어두운 배의 밑바닥. 녹슨 기계들만 있고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공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불볼락입니다. 띠볼락도 배 한편에서 무리를 이룹니다. 이렇듯 각자 습성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물고기들.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 명세훈 박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명세훈 박사의 눈을 피해갈 순 없죠. 명세훈 박사는 국내 보고되지 않은 미 기록종을 찾아 학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새로운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세훈 박사가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문어입니다. 사실 문어는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주변의 물체나 색에 따라 순식간에 몸을 변화시키죠. 스텔라호의 한쪽 벽을 덮고 있는 이끼벌레와 해면류, 따개비도 있습니다. 덩굴처럼 생긴 다리를 움직여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죠. 강철선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쥐노래미 한 마리가 스크루 부근을 어슬렁거립니다.
겨울 산란기를 맞아 화려한 혼인색을 띤 쥐노래미는 알을 지키는 중입니다. 차가운 강철선이 아닌 생명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스텔라호. 무슨 큰 건물? 1층 같은 데 들어가는 것처럼 엄청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짜 추워. 이거 여기 손을 손 시려. 겨울에 잠수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진짜. 많이 보셨어요? 우선 어선 위쪽에 지금 인상어떼들이 한 천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있고 한 몇 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3종. 예. 14종이요. 겨울바다의 스텔라호. 무엇이 물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걸까요? 걔네도 아마 이런 장소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들은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요? 이런 달동네야말로 물고기들이 찾는 곳이죠. 동네 뒷산 같은 언덕이 불룩 솟아 있으면 바닷물이 흐르다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기고 산소가 흩어집니다. 이 신선한 산소를 쫓아 플랑크톤이 모이죠. 플랑크톤은 다양한 물고기를 불러들이고 먹이 사슬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먹이 사슬을 바탕으로 풍성한 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수중 탐사 후 돌아가는 길. 이제 바닷속보다 더 힘든 시간입니다. 젖은 몸에 바람까지 맞아 춥지만 탐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춥지가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추운 게 정상인 거. 네, 아침에 그랬잖아요. 너무 엄청 추울 거라고. 이곳은 바람 많고 파도 거칠기로 유명한 제주 바다입니다. 망망한 바다에 떠 있는 비양도는 50가구 주민 대부분이 인근의 거친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갑니다. 바람에 막 그냥 배가 그냥 막 부서지고 골아지고 엎어지고 걔 바람만 불어가면 연날도 걔 막 그렇게 사고 많이 났지. 이제 저 섬위에 저쪽에 저 여신데 가면 이제도 배가 있어. 저 고기 잡으러 다니는 배들 거기서 이제 막 파산된 배들 견짝선들 뭐 고기 사고 잡으러 나가고. 온 거 사고 나가지고 꼴앉은 배들도 거기 많이 있어야지. 많이. 난파선이 한두 척이 아니라는 바다. 바람과 파도는 이곳 사람들이 가진 삶의 숙명. 비양도의 난파선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겨울 동해바다를 겪어서인지 한결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파도가 생각보다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겨울동해를 갔다 와서 그런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도. 포구에서 배로 10분. 바로 이 밑에 난파선이 있습니다.
물 아래 숲을 이룬 모자반. 그 속을 헤치고 나가니 커다란 배가 보입니다. 배를 가득 덮고 있는 수많은 해조류들. 침몰한 지 30년 됐다는 어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몸을 낮춰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항해 때 사용했을 밧줄에 자리 잡은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틈새에 숨어 지내는 걸 좋아하는 세 줄 얼개 비늘입니다. 비단 망둑은 물과 모래를 한꺼번에 삼켜 그 안에 먹이를 여과해 먹습니다. 가판을 가득 덮은 모자반이 누가 가꾼 듯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철 길게는 하루 20cm까지 자라는 모자반 군락은 바다의 숲입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공간은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죠. 포식자를 피해 숨을 수도 있고 줄기에 기대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자반은 광합성을 통해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바다숲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는 아마존 열대숲보다 2배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물들도 모자반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물벼룩 같은 갑각류는 작은 물고기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줄 겁니다. 햇살 비치는 바다 아래 침몰선은 작은 숲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난파선 곁에 자리 잡은 모자반 숲. 모자반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시기는 겨울에서 봄까지. 그 짧은 시간 모자반 숲은 다양한 생명들의 소중한 둥지가 되어줍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겨울의 숲을 만나볼 수 있겠죠. 바다에 가라앉은 지 1년이 채 안 된 스텔라호. 동해의 수온이 더 내려가자 가끔 보이던 손님, 전갱이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낯선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문어가 먹물을 쏘며 도망갑니다.
공격보다는 도망. 이것이 위기를 느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는 법이죠. 하지만 스텔라호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소문난 물고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을 지키고 있는 수컷 쥐노래미죠. 사람이 근처에 와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알은 보이지 않는데 쥐노래미만 주위를 경계할 뿐입니다. 어디에 알을 숨겼을까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선체 기둥에 알을 붙여뒀네요. 무사히 60일을 꼬박 지켜야 쥐노래미는 부화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다른 쥐노래미는 어떨까요? 배의 가장 아래쪽 스크루로 향했습니다. 언제 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란빛의 쥐노래미. 사람이 다가가자 알부터 품습니다. 알의 해코지라도 할까 절대 자리를 피하지 않는데요. 이 시기 쥐노래미 수컷은 알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알을 노리는 천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게가 알 가까이 다가오자 쥐노래미가 성게를 밀어냅니다. 알을 노리는 건 성게뿐만이 아닙니다. 포식자 불가사리가 나타났습니다. 쥐노래미는 불가사리를 물어 알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위험을 무릅쓴 수컷의 정성 속에 알 속 새끼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자리를 잡는 순간 스텔라호는 더 풍요로운 보물선이 되겠죠. 바닷속에 잠겨 있는 배.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보물선부터 떠올렸는데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보물선. 이 보물선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람 PD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인공적인 것들을 일부러 넣으면 좀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강철로 만든 배에서도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네요.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이 바다 생물들이 고철 덩어리를 되게 즐겁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배에 뭐 낡은 스크류에 알을 낳은 물고기도 있었고, 그리고 볼락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틈새 같은 데 숨는 걸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진룸이나 뭐 선장실 같은 데 부품이 있잖아요. 그런 틈새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처음 간 그 스텔라호 같은 경우는 바다에 들어간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표면이
배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뭐 해조류나 따개비류 이런 게 완전 다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걸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네. 여기 배가 있다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명들이 자기가 필요한 공간에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듣는데도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래된 어선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부서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다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진짜 똑같은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가기 전에. 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거는 모든 배가 낡았다고 해서 이렇게 바다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살기 좋아하는 그런 소재나 구조를 가진 배들을 우선 골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배들도 뭐 남아있는 기름이나 유해 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깨끗이 닦아내고 또 해로운 부품들 같은 걸 제거하는데 한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게 배가 부서져서 쓰레기가 될 거란 걱정은 잠깐은 접어둬도 될 것 같아요. 네. 트롤 어선이었던 스텔라호. 차가운 쇳덩어리가 많은 생명들을 품은 따뜻한 집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겨울바다는 늘 변화무쌍하죠. 좀처럼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보름달의 마법이 바다에 내리는 순간,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이빙을 배운 지 겨우 한 달.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밤바다는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저 거기 가서 붙어야 돼요. 앞으로 헤엄치면 되죠? 예. 천천히. 탐사 지점은 연산호 군락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불빛 하나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가장 물살이 센 사리. 빠른 물살에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밤엔 독특한 수중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떠내려갈까봐 연산호를 물고 자는 쥐치. 파랑돔도 연산호 사이에 잠터를 잡았습니다. 밤은 오히려 물고기들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큰 눈에 앙증맞은 까만 이빨. 온몸에 거북등처럼 딱딱한 갑옷을 두른 듯한 거북복. 둔해 보이지만 돌고래 못지않은 속도로 헤엄을 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수심 37m로 향합니다. 바로 이곳 침몰선에서 연산호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죠. 연산호는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플랑크톤을 폴립으로 걸러먹습니다. 물살이 센 사리 때는 실 같은 자포를 쏘아 낚시하듯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보름달 뜨는 밤, 연산호가 부린 마법 같은 풍경이죠. 문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문섬을 포함한 서귀포시 앞바다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성균관대 김정하 교수 연구팀은 그런 문섬을 20년간 관찰하고 있습니다. Danny will handle with the camera, and then so we'll take a picture, take a measure, and then write it down the size. That's it. Then 연산호가 주로 서식하는 수심은 10m에서 30m. 오늘은 침몰선에 처음으로 조사를 가는 날입니다. 수심 30m, 연구팀은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어느덧 수심 37m. 주변은 고요하고 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침몰선. 길이 40m에 이르는 거대한 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15년간)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 잠겨있던 침몰선. 조명을 비추자 숨겨둔 색이 드러납니다.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이곳, 연산호가 아름다운 빛을 뿜어냅니다. 연산호의 폴립은 한 개의 소화기관과 여러 개의 촉수로 구성되는데요. 연산호는 폴립으로 플랑크톤을 걸러먹죠. 낮은 수심에선 보기 힘든 거대한 연산호도 침몰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형 연산호에 기생하는 히드라류도 빽빽하게 붙어있죠. 거대하게 자란 이곳의 연산호는 연구자들에게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침몰선에는 연산호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 배의 일부인 듯 위장한 쑥간팽이 보입니다.
이곳을 집으로 삼은 작은 생명들도 있습니다. 고철로 된 배의 표면에 나무처럼 자리 잡은 연산호.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연산호는 낡은 배에 어떻게 찾아오게 된 걸까요? 강철로 만들어진 배 표면에 연산호가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물속에 떠다니던 박테리아와 저서성 규조류가 붙어야 하죠. 매끄럽든 뾰족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바이오필름, 생물막이라고 합니다. 생물막은 포자나 유생이 부착하여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적절한 점성과 영양분은 연산호 유생의 성장을 돕습니다. 침몰선은 물고기와 연산호들의 집이 된 셈입니다. 연구팀은 침몰선과 낮은 수심의 연산호 군락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이 있는 연산호지만 최근 문섬의 연산호들은 특정 종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문섬 직벽에서는 주황색의 연산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침몰선의 연산호는 여러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문섬의 낮은 수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들이 수심 37m 침몰선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침선에 붙어 있는 그 연산호를 보니까 큰 수지맨드라미, 가시 수지맨드라미 이것들이 이제 유점종인데 얘네들이 포자가 방출이 돼가지고 바로 위에 있는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큰 수지맨드라미의 공급처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높이가 충분히 높고 충분히 공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침선 어초들은 선박 위에 영양염류나 산소 농도를 끌어올리고요. 고기가 산란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완성된 안성맞춤의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앉힌 배는 강철로 이루어진 숲을 만듭니다. 2달 후 다시 찾은 스텔라호. 한층 차가워진 바다. 소식이 궁금했던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쥐노래미죠. 쥐노래미 수컷의 화려한 색은 바래진 상태입니다. 알은 이미 부화가 임박한 듯합니다. 스텔라호가 맞는 첫 겨울, 첫 생명들의 나들이. 수컷 쥐노래미의 임무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새끼 쥐노래미들이 살아남는다면
스텔라호라는 거대한 도시의 거주민이 되겠죠. 그리고 스텔라호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겁니다. 탐사의 마지막. 스텔라호의 가장 깊은 곳, 닻을 내린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바닥을 보금자리 삼아 사는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그때 한 마리 물고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알록달록한 색이 눈에 띄는 성대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모래바닥에 사는 성대는 지느러미 줄기 3개로 바닥을 짚고 걸어 다니죠. 이렇게 스텔라호에 하나 둘씩 이웃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또 이곳을 찾게 될까요? 쓰임을 다한 고철 덩어리.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생명으로 가득 찬 낡은 배. 스텔라호는 마지막 정박지에서 강철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아서 바다에 버려진 배. 어쩌면 시작은 차갑고 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찾아오고 낡은 배는 깨어나 숲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 숲에는 누가 찾아올까요? 잠시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미지의 공간 바닷속. 환경 스페셜은 계속 우리의 바다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바다니까요.